비트가 최근 76회 이후 조금씩 상승하며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는 듯한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간밤의 지표 발표로 살짝 눌리고 있지만 이대로 다시 상승장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지난주 FOMC를 기점으로 시장이 살아나는 듯 했지만 쉽게 못 올려주고 있죠. 현재 상황 체크해보고 앞으로 흐름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이번 주 있었던 지표 발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지표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었던 발표가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는 중요한 데이터였는데요. GDP 발표를 보면 예상치보다는 상회했지만 작년 3분기 대비 많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발표되었던 GDP는 최근 3개월 동안 미국 총생산을 의미해요. 더 간단히 말하면 일정 기간 동안 만든 모든 돈의 총합입니다. 이 수치가 낮아지면 경기가 나빠지고 있고 높아지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보다는 높았지만 이전 대비 많이 낮았기 때문에 시장에 좋지 않게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근원 소비 지출, 일명 PCE 발표가 있었죠. 이 지표는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인데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로 해석할 수 있고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 당시는 시장에 큰 반응이 없었다가 나스닥 개장 이후에 비트가 하락을 했죠. 그럼 이대로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하나씩 좀 큰 그림에서 보도록 할게요. 지난 한 달 동안 공격적인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눈에 크게 띄게 줄어들었네요. 이 보라색 구간들이 깊을수록 비트코인의 매도 활동이 컸다는 걸 의미해요. 6월 말에 가장 강했고 줄어들면서 시장의 매도 압력이 점차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거시경제상에서 갑작스러운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소에서 단기 보유저가 실현하는 일일 평균 손실 규모를 보면 이전 대비 10배 정도 감소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단기 보유자들의 항복이 얼추 마무리가 되어 간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왜 단기 보유자의 데이터가 중요하냐면 비트의 방향성과 변동성을 움직이는데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기 보유자 데이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기 보유자는 대체적으로 한 달에서 3개월 내에 매수한 투자자들을 말해요. 이들은 수익이 나면 빠르게 익절하고 손실이 나면 공포에 빠르게 손절하는 경향이 큰데 단기 보유자의 손익 상태를 보면 지금 시장에 매도 압력이 크게 작용하냐 아니냐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데이터를 보시면 비트가 76회를 찍었을 때 단기 보유자들의 손실 규모가 가장 컸고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단기 보유자들의 손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지금 약간 관망 국면에 들어섰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단기 보유자들이 계속 작은 손실 구간에서 매도 압력을 줄이면 공급 압박이 약화되고 그걸 통해서 가격 반등을 기대할 수 있고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비트가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건 이 데이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마이클 세일러는 자신의 트윗에 올해 연말까지 비트가 44만 4천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다음 강세장이 곧 시작될 거라고 했습니다. 진짜 마이클 세일러 말대로 연말에 비트가 지금보다 더 가격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가봐야 아는 거겠죠. 마이클 세일러의 목표가까지 올해 갈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분명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1만 개 이상 보유한 고래들이 증가하면서 공급 쇼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1000비트 이상 보유 고래 주소가 늘어난다는 건 시장에 있는 물량을 계속 흡수한다는 거죠. 실제로도 거래소 내 보유 물량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중입니다. 이 데이터는 방금 보여드린 공급 쇼크에 대한 기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네요. 이거 보여드리면 이런 생각 들죠. 거래소 내 보유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들었잖아. 근데 그만큼 효과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장에 우리가 체감할 만큼의 큰 효과가 없었을지 모릅니다만 이 거래소 보유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거는 나중에 비트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데 있어서 기여할 만한 긍정적인 데이터는 맞습니다. 비디오 게임 기업인 게임스탑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정하고 매수하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 규모는 1.3빌리언 달러, 원화로는 약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이 시사하는 건 비트코인 매수에 뛰어드는 기관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트코인 공급 쇼크로 인한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소식 중 하나가 되겠죠. 이 내용을 단순히 또 뭐 회사 하나가 비트코인을 매수하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게임스탑은 미국의 게임 소매 분야 대기업이기도 하면서 2021년도에 개인 투자자들의 주목을 크게 받았던 기업이기도 해요. 이번 결정을 통해서 미래 기술이나 혁신과 같은 이미지를 더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분야인 게임이나 NFT 가상자산 등을 결합해서 혁신적인 기업으로 포지셔닝 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당장 시세에 반영되지 않아도 앞으로 시장이 계속 좋아진다는 소식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경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연준의 실질무역 가중 달러 지수를 보면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거의 최고점에 근접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40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어요. 이 지표는 미국 달러의 가치를 다른 국가 통화에 비해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현재 이 데이터는 트럼프가 하고 있는 관세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 자산과도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불량이 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실질 무역 가중 달러 지수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수는 미국 달러의 가치를 다른 나라의 통화들과 비교해서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 지수는 단순히 환율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이 어떤 나라들과 얼마나 많이 거래하는지 무역량을 기준으로 중요도를 나눠서 가중치를 주고 거기에 각 나라의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겠죠. 차이까지 고려한 값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 지수는 달러로 외국에서 물건을 얼마나 많이 살 수 있는지, 즉 달러의 실제 구매력을 알려주는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지수가 100에서 120으로 올라갔다면 달러가 더 강해져서 미국 사람들이 외국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게 됐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외국 사람들은 미국 물건을 더 비싸게 느껴서 덜 사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라고 했을 때 한국 TV 가격이 50만원, 미국에서 보면 500달러가 되겠죠. 미국 스마트폰 가격은 500달러로 하면 한국에서 보면 50만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 되면 한국 TV 가격이 50만원이라면 미국에서 보면 약 417달러, 저렴해졌죠. 반대로 미국 스마트폰 가격이 500달러면 한국에서 보면 60만원, 오히려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외국 제품에 대한 구매 심리가 높아지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제품에 대한 구매 심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국의 무역 적자는 더 커질 거고, 이미 미국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상황에서 강달러를 유지하는 건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다시 차트를 보면 최근에 이 지수가 크게 상승했고 공교롭게도 미국 나스닥, S&P 그리고 코인 시장들의 약세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 지수가 내려갔을 때는 주식이나 코인 시장들도 장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한다는 내용 기사나 언급은 없지만 트럼프가 절대 이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하락시킬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4월 2일은 올해 내내 이슈가 되었던 관세에 대한 부분이 매듭지어지는 날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데이터랑 연결시켜서 생각해 봐야 해요. 예외 없이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하지만 높은 관세를 강행할 경우에 미국의 무역 적자 증가에 대한 압박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얻을 것을 얻고 적절한 선에서 매듭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계속 유지가 되면 미국 제조업과 일부 산업은 해외 기업들의 경쟁력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미국 내 생산 기반이 약해질 수 있어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한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도 해요. 현대차가 미국에 31조를 투자한다고 하면서 미국에서는 현대차에 관세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인 1,300명의 일자리가 생겨서 미국 내 제조업이 강해질 수는 있겠지만 모두 다 현대처럼 할 수는 없겠죠. 그럼 결국은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무역 적자 상승의 역풍을 맞을 건 뻔하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전 세계적인 보복 관세가 확대될 거고 공급망에 혼란이 오겠죠. 그러면서 비용도 증가가 될 거고, 그럼 미국 내 소비자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거고 금리 하락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달러 강세가 유지될 거고 수출 경쟁력은 더 악화됩니다. 이러면 미국 국가 부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이 지수는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입니다. 미래 경기 예측에 자주 사용이 돼요. 검은색 선은 소비자들이 지금의 경제 상황, 고용이나 소득 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고, 파란색 선은 앞으로 6개월 후 경제 상황이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미국 소비자들은 현재 고용이나 소득 상태는 괜찮다고 느껴요. 하지만 여기 경기지수가 84에서 아래 위로 오르내리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불안감이 강하다는 겁니다. 과거 데이터에서 이 기대지수가 8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경기 침체가 왔었던 걸 보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어렵겠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나스닥도 코인 시장도 힘을 크게 못 쓰고 있는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확실히 되면 결국은 대규모 경기 부양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기 전에 잠시 안내 하나 드릴게요. 저는 매일매일 비트코인 흐름이나 매크로 뉴스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텔레그램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2008년과 2020년에 기대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고 연준은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코인 시장은 대불장이 왔습니다. 비록 트럼프로 인한 불확실성들로 시장이 갈피를 못 잡아 보이지만 반대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 우리의 기다림이 보상받을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단기적인 오르내림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웃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